네, 11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킹슈맨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동안 여기 오는 요원분들 중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아 계신 요원이십니다. 네. 편하게 앉아 있어야죠, 뭐든지. 네. 편하게 앉아 있어야 몸과 마음이 같이 편하고, 네. 머리도 편하고, 뭐든지 편하게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 보는 네. 우리는 조금 불편합니다. 예, 부러워서. 예, 저희는 편하게 못 앉거든요. 편합니다. 네. 자, 내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내일은 11월 10일 빼빼로데이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전에 두 다리를 연상시키는 날짜라고 해서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보행자리의 날로 정했습니다. 내일이 바로 10주년째 되는 날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알고 계셨어요? 몰랐죠. 빼빼로데이인지도 몰랐습니다. 빼빼로데이라는 게 뭐죠? 뭐 아무튼 그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 네. 기회에 알게 돼서 좋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차 나고 사람 났냐. 네, 사람 나고 차 났다. 역시 보행교통은 중요한데, 근데 이제 12일자라는 게 두 다리를 연상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네, 않습니까? 11. 네. 그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뭐 다리가 이렇게 뭐 좀 어려운 분들도 쉽게 이제 다닐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뜻깊은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의 40%가 보행자라고 하고요. 이게 OECD 평균보다 2배나 높다고 합니다. 심지어 11월과 12월은 유난히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은 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걸어다니기에 아직도 위험한 나라가 아닌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가장 핫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화제의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검찰 특활비 현장 검증 결과는, 두 번째, 조국 대 진중권 반지 원정대 대 골룸, 세 번째, 윤상현 한바 브로커와 나란히 법정에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총장이 그냥 마음 먹으면 그냥 집행하고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나요? 총장 주머니 돈처럼 아마 그렇게. 네, 첫 번째 주제, 검찰 특활비 현장 검증 결과는입니다. 자, 우선 특활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기원부터 좀 살펴보면요. 과거 군사 독재 정권 당시 이런저런 일들을 국민 몰래 하기 위해 마련된 뒷돈이 특활비라는 겁니다. 그런데 1980년대도 아니고 2020년인 지금 84억 원이나 되는 돈이 영수증이나 사용 내역 제출 없이 특활비라는 이름으로 사용된다는 것.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싶을 수 있겠는데요. 국민 세금으로 영수증 처리 안 하고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 텐데 납세자의 오창석 의원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일단 특활비 먼저 이제 영상에서도 잠깐 짧게 설명이 됐었었죠. 이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이제 국정 활동에 드는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검찰과 국정원 등이 이 특활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다른 점은 국정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요인이라든지 또는 대북관계라든지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 접근해서 네. 그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특활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검찰 같은 경우는 수사는 보통 이제 고소 고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수사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감출 수는 없고요. 네. 그리고 일부 요인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와서 얘기했었던 특보라든지 이제 첩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모두 공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미 일단 불거졌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충분히 좀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검찰청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의 특파위 진행 현황에 대한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장 검증 직후 있었던 언론 인터뷰에서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 모두 정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서울중앙지검에 가장 많은 사건들이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각 국이나 교정본부 이런 데 기본 경비로 특수활동비를 쓰는 거예요. 근데 기본 경비는 이 특수활동비로 쓸 수 있는 본질적인 성격이 아니거든요. 아니 국민의힘 쪽에서 정치 공세를 하시니까 그렇지 문서 검증만 하시면 되는데 정치 공세를 하시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네, 화면 보셨을 텐데요. 여야 간사 두 사람이 아전 인수식 정치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법무부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일단 어제 여야 이 법사위 간사들이 대검을 방문해서 직접 이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 검증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대검에서 제공했었던 자료가 너무 부실했다라는 것이죠. 김남구 의원 같은 경우는 제공한 자료가 너무 부실했다라고 얘기했었고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뉴시스 기사를 인용을 했습니다. 어떤 기사 내용이 있었냐면 헤드라인 자체가 특활비 검증 3시간 윤 총장 개인적 사용 없어라는 이런 헤드라인이 보도가 됐었는데 중요한 건 이 헤드라인이 보도되고 나서 윤 총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제 추미애 장관을 털어야 된다라는 후속 보도가 뒤따랐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김용민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잘못된 기사다. 왜냐하면 검증할 만한 자료를 받은 적이 없고 애초에 요구했었던 자료는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문서 전체를 검증하기로 했었는데 2020년에 일부만 내놓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었다. 네. 잘못된 기사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특활비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제 없다고 답을 냈습니다. 네, 어떨까요? 홍남기 부총리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거냐,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긴 한데, 네. 어쨌든 국회 예결특위에서 이제 질문이 나왔습니다. 애초에 예산이라는 것은 기재부가 이제 이 기본적인 나는 편성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로 넘어가는 이 특활비가 내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처가 맞는 거냐, 이거 물어본 거죠. 네.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 특활비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활비의 의미는 예를 들면 어떤 밀행성이 보장돼야 되는 어떤 수사라든지 또 어떤 기밀이 보장돼야 되는 이런 업무에 쓰는 건데 네. 법무부 장관이 쓰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제한적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장관이 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법무부가 예를 들면 직접 수사 기능이나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활비가 법무부가 이제 쓰는 돈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법무부 업무라는 게 우리가 사실은 법무부가 뭐 하는지 잘 모릅니다. 검찰의 어떤 상급기관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다른 업무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제가 또 왕년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민원 일선에서 제가 네. 엄청난. 근데 이제 그때도 기억을 되돌아보면은 예를 들면 외국인 등록을 포함해서 출입국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법무부 업무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은 미입국 차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사실 같이 들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데 필요한 특활비의 용처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렇죠.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 법무부가 특활비를 쓰는 거에 대한 어떤 근거가 된다. 그렇죠. 홍남기 부총리가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편에서 보자면 홍 부총리가 추 장관 편을 들어준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법무부 주장에 의하면 추 장관은 검찰 특활비를 아예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것도 짚어주시죠. 네, 일단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먼저 마련했다는 것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정보 수사와 관련이 없는 만큼 특활비를 쓰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추미애 장관의 특활비 공세는 계획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자신을 옥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은 예년과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 법사위원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문제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사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엔 윤석열 총장이 있겠죠. 한편 윤석열 총장은 어제 신임 차장검사 강연에서 또 국민의 검찰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대로는 그냥 못 물러나겠다 이런 뜻 같은데요. 이것도 짚어주시죠. 네, 엿새만이었죠. 윤 총장은 이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을 방문해서 신임 차장검사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 강연에서 이 검찰 개혁의 방향은 국민의 검찰, 공정한 검찰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 말의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 위에는 그 누구도 있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좀 논란이 되고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논란거리일 수도 있겠는데. 자, 그런데 어제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감찰 규정을 기습 개정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자, 이로 인해 이제부터 윤 총장 징계 수위 결정 등에 대해서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뭐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또 이 규정을 또 자세히 뜯어봐야 되는데 일단 이 법무부 훈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찰을 할 때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일종의 심의나 심사 이런 것들이 이제 받게 돼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을 네. 받을 수 있다는 걸로 이제 개정을 했다는 거죠. 지난 3일입니까? 받아야 한다 해서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선택적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만 사실은 좀 선택적으로 네. 이렇게 감찰위원회에 어떤 그 심의를 받도록 고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목적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괴롭히기 위해서 감찰을 통해서 네.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이것은 이제 2018년부터 사실은 이 대검의 감찰위원회와 그다음에 법무부의 감찰위원회 이중적인 어떤 그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네.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좀 뭐랄까요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네. 대검찰청 쪽에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이 돼 왔고 그게 이제 이번에 좀 이렇게 좀 관철이 된 것이다 네. 조치가 된 것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 이런 해명대로라면 사실은 뭐 법무부가 이런 이 훈령 개정을 한 것은 애초에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참 이런 뉴스를 보면서 사실은 좀 뭐랄까요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것이. 네. 법무부가 뭐만 하면 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뭐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또 윤석열 총장이 무슨 말 한마디를 하면 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 정권을 향해서 뭔가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두 사람 간의 어떤 충돌이다 이런 양상으로만 보도가 되고 있어서 네.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시사평론가는 거기에 대해서 뭘 평론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아, 네. 언론 보도가 너무 약간 대결적 국면으로만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양쪽 모두 어떤 식으로든 진검승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한쪽은 칼을 갈고 있고 한쪽은 칼을 겨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오랜만에 설전을 벌였습니다. 먼저 조국 전 장관이 영화 반지의 제왕을 언급했는데요. 검찰은 절대 반지를 낀 어둠의 군주 사우론이고 민주당은 반지 원정대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아시죠? 네, 일단 조국 전 장관의 SNS에 올렸던 글 내용인데요.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두 개의 절대 반지를 낀 검찰은 어둠의 군주가 됐다. 반지 원정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만큼 이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라는 지점을 이야기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네, 사실 그러게요. 진중권 전 교수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곧바로 비꼬고 나섰는데요. 반지 원정대가 아니라 골룸이다. 자, 킹슈맨의 프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굉장히 와닿네요. 진중권 교수는 이제 일단 자신의 SNS로 일단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영화를 너무 많이 본 듯하다. 민주당은 그 영화 속의 골룸이다. 착한 척하다가 결국 절대 반지를 들고 몰락해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민주당의 포인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 전 장관 SNS를 보면은 검찰 개혁에 앞서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두 가지 동시에 양손에 떡을 쥐고 무리한 내용은 이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라는 포인트였는데. 일단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부분 민주당의 현 상태에 대해서 시각 차이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자 진중권 교수는요 최근 고민정 의원과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도 자신의 SNS에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 시비를 거는 것 같고요, 모든 게 다 불편한 것 같은데 늘 불편하신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세상 만사 불편한 사람으로서 뭐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뭐 SNS에 글 쓰고 이러면은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SNS를 안 하는데, 안 하는데 하여튼 뭐 그 쓰는 게 재밌나 보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얘기들을 쓰고 있는데 저는 진중권 전 교수가 예를 들면 공직자도 아니고
뭐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뭐 전 교수님인 것이고 네. 어떤 개인으로서 SNS에 뭐 글을 막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글 하나 뭐 올릴 때마다 인터넷 기사가 진중권이 뭐라고 했다라는 기사로 도배가 막 됩니다. 저는 네.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개인은 뭐 받아쓰기.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SNS 내에서 뭐 갑론을박도 하고 뭐 싸울 수 있는데 그게 왜 모든 기사에 등장을 하고 또 꼭 그것을 어떤 진중권 전 교수가 이른바 과거에 이제 뭐 진보 진영 이렇게 분류가 되고 진보 진영의 핵심 지식인이다 뭐 이렇게 네. 평가가 됐기 때문에 보수 언론에서 봐라 진보 진영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온다 이런 정도로 지금 이걸 활용하고 있는 건데 네. 그게 언론이 올바로 보도하는 태도인가 저는 이거에 굉장히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진 교수는 오늘 20일 범야권 모임 국민 미래 포럼에서 강연 일정이 잡혀 있기도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미 강연한 바 있고요. 곧 유승민 전 의원도 강연할 것으로 알려진 바로 그 강연이죠.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연대로 만들어져서 이루어진 이 국민미래포럼이 안철수 대표에 이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이 강연자로 초빙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국민미래포럼은 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황보승이 국민의힘 의원의 주도로 이 범야권 의원 30여 명으로 구성이 된 이 국회의원 연구 모임입니다. 이 진 전 교수는 한 언론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냥 국회에서 진행되는 조그마한 모임에 초청이 된 것뿐이다. 아직까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정해지진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현재 이 범야권에서 이렇다 할 주목을 받는 이 대권 주자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범야권 연대, 이른바 빅텐트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텐트론 얘기를 할 것이다. 네, 지금 우리 조국 장관 얘기도 많이 짚어보고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없앴던 포토라인을 이 부활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지점도 있습니다. 대검의 용역 보고서가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 김민하 평론가, 포토라인 부활 어떻게 보십니까? 포토라인이라는 거는 애초에 왜 있었던 걸까요? 거기에 대한 의문을 한번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는 뭐 방법론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포토라인이라는 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제대로 운영을 하면서 부작용이 많았다면은 이제 그거를 없앨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순기능이 뭔가 있었다라면은 유지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포토라인이라는 게 이 피의자가 예를 들면 조사를 받기 전 또는 뭐 어디에 출석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이제 어떤 입장을 공개하거나 이런 용도의 어떤 그런 용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네. 대언론 창구 이런 것인데 이게 뭐 무조건 뭐 어떤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포토라인에 세우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비공개로 조사받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의 검찰 권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명확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운영을 하면은 일차적으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네. 다만 이 포토라인이라는 걸 무조건 어떤 사진의 형태로 이 사람을 어떤 포토라인에 세워서 뭔가 우리가 대중적인 어떤 단죄를 한다 이런 느낌이 같이 가미되는 거는 또 옳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네.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네. 포토라인에 굳이 서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포토라인에 서서 뭔가 얘기하고 싶다고 하면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 포토라인에 서고 싶다고요? 네, 그 피의자 중에 네. 자기가 꼭 할 말이 있다고 하면 네. 그거는 뭐 일정 부분 허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아닌 경우에 대부분은 비공개를 좀 원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뭐 그 사람의 인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네. 차원에서라도 좀 자제하는 게 좋고 다만 이 포토라인에서 이런 식의 순기능, 예를 들면 언론 취재의 어떤 편이라든지 이 사람의 정확한 입장이나 이런 것들도 언론도 들어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거는 꼭 포토라인이 아니더라도 네. 다른 방식을 통해서 검찰이 이런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의 취지는 또 보장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찬성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최초에 이제 포토라인을 삭제하자고 했던 것이 이제 망신주기식 수사하지 말자 네. 이 얘기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포토라인의 피해자가 쓰든 어떤 사람이 쓰든 간에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지 이런 식으로 많은 기자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들이 마치 거기에 서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건이 뭐 여리저리 움직인다든지 그 사람이 피해자로 낙인 찍힌다는 것 이걸 이제 탈피하자고 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대검에서 왜 갑자기 이런 걸 새롭게 용역을 만들어서 보고했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왜 그 전에 법무부에서 없앨 때는 가만히 있었는지 좀 의문스러운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총선 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한바 브로커 유 씨도 함께 서게 될 거라고 하는데 짚어주시죠. 네, 올해 4.15 총선에서 이 상대방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과 이 건설 현장 간이식당, 이른바 한바식당이라고 불리죠. 이 업계의 한바왕이라고 불리는 유상봉 씨가 함께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 유상봉 씨는 이 지난 총선에서 이 인천 동미추홀구 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 의원이 당선되게끔 하기 위해서 허위사실로 경쟁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 안상수 전 의원을 검찰에 이 고소한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네, 한바 브로커 유 씨뿐만 아니고요. 그의 아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의 보좌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상현 의원의 당선을 위해 경쟁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 안상수 의원을 허위 고소한 혐의가 있는데 이거 한번 짚어주세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KBS와 이제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있었는데요. 윤상현 의원 보좌관이 이제 목격한 그 사람이 있는 것처럼 확인자를 하나 넣어달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진정 안 하겠다고 했고 출마를 포기시키는데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점이 일단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빨리 이제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내려졌고요. 인천지검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 이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김민하 평론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를 상정하면 윤상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사선 중진 의원이고요. 해당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내리 2번 당선돼서 불사조라는 얘기를 듣고 있기도 하고 심지어 여전히 친박의 상징이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 여파가 클 수 있겠네요. 뭐 여파는 당연히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클 텐데 근데 지금 무소속 상태이고 네. 사실은 지난번에 공천과 관련돼서도 뭐 사실은 당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미 좀 끈이 뭐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뭐 누구 사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 굉장히 뭐 과거에 뭐 대통령을 누나라고 불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또 한때는 원내 수석 부대표 이런 거 네. 지낸 만큼 이제 파워가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당연히 뭐 파장은 크겠죠. 네. 근데 이 사건의 또 특성이 또 이 좀 평가를 해봐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하여튼 뭐 브로커라고 해야 될지 사기꾼이라고 해야 될지 어떤 사람 네. 그리고 어쨌든 현역 의원 그리고 현역 의원이나 거기 가까운 사람 그리고 여기 지역 언론 뭐 이렇게 다 얽혀가지고 뭐랄까요 뭐 소수의 인터넷 언론 이런 것까지 다 엮여가지고 굉장히 전형적인 어떤 서로 간의 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마치 영화와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의 형태가 사실은 이 지역구 안에서는 윤상현 의원과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고만고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또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사실 오늘날 뭐 여러 가지 유착 관계들이라는 게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슨 세상이냐 한번 또 반성해 볼 만한 이런 좀 그런 내용을 제공해 주는 사건이다. 네, 이런 생각을 시사평론가는 하는 거죠. 네, 윤상현 의원은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진 않았다고 하던데 어쨌든 뭐 누나와 동생이 같이 똑같은 시기에 법정에 서게 될 것 같습니다. 누님 논란도 있습니다. 누나였냐 누님이었냐. 알겠습니다. 네, 논란의 특활비에 대한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해석으로 상대편을 공격 중인 여야 정치권 그리고 총선 공작 혐의로 곧 재판에 서게 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얘기까지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물킹이었습니다. 네, 킹슈맨의 우정 담당이죠. 저 MC 장원과 오창석 의원의 환상 호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환상 호흡 오늘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자, 티키타카 뉴스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네, 34만 명 몰린 공인중개사 시험 왜 피처링 서경석도 봤다입니다. 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지 우리 오창석 의원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 31일에 시험이 치러졌고 31회 시험이었습니다. 1983년 시행 후에 가장 많은 응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무려 34만 3,076명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접수자 수는 수능 원서를 접수한 고3 재학생과 비슷한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개그맨 서경석 씨도 응시에서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네, 실제로 이 서경석 씨가 또 관련된 업체 광고에 또 출연하고 계시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또 화제가 된 것 같은데, 자, 응시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응시를 합니까? 네,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고3 학생, 재수생 기껏해야 이제 20대 초반 정도에 다 끝날 텐데 네.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3040 세대의 약진, 3040 세대가 많이 봤다라고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0대가 32%로 가장 많았고요. 네. 그리고 30대가 29%로 2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6명이 3040 세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퇴직자라든지 이제 전업주부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많이 뛰어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 3040 세대가 응시를 많이 했었던 이유는 뭡니까? 네, 질문을 질문으로 받는 패기 좋습니다. 자, KB 국민은행에 따르면 2017년 초반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 가운데 가격이죠. 6억 635만 원에서 지난 7월 기준 9억 2,787만 원으로 아주 껑충 뛰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절반이 시세가 9억 원 이상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아파트 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매매가의 0.9% 이내에서 이 중개료를 매수인과 중개업자 쪽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9억짜리 집을 사게 되면 중개료로 최대 810만 원을 이 중개인에게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중개료 1천만 원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김민하 평론가도 이사해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중개료 1,000만 원 시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거 시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대한민국 네. 시사평론가 미래가 있을까요? 네, 빨리 이거를 시험을 봐서 나도 이걸. 근데 이게 애초에 네. 이제 중개 수수료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애초에 정해질 때는 아마 네. 이렇게 좀 이 아파트 가격이 이 집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시대에 이렇게 네. 정해졌고 그게 좀 이 시대가 변하면서 좀 고쳐져 왔을 거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너무 이제 집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는 같이 이제 이 비율상으로 해서 같이 이제 가격이 올라간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렇게 중개 수수료가 너무 과다하게 잡히게 되면 또 내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고 그러다 보면은 직거래를 여러모로 시도하게 되는 이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공인중개사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들을 많이 보는데 네. 이 시장을 유지하고 싶으면 사실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 수수료가 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네. 시사평론가 입장에서 그것은 참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네. 심각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시험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네. 드는데 우리 일단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네? 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신답니다. 예. 네. 같이 일단 시험 합격하고 나서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 집에서 오래 사시면 되죠. 예. 네. 일단 공인중개사 시험 열풍이 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예전에 정년퇴직이 웬만한 회사들까지 다 지켜졌습니다. 공무원이 네. 아니더라도. 근데 이제 회사에서 정년퇴직이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었고,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이 또 길어지기도 했었고, 코로나19로 인한 또 실직이 또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징검다리가 낮은 시험에 도전했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리고 부업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시험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응시율에 비해서 합격률은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3040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준비했었던 이제 공부보다는 조금 더 늦은 상태로 공부하기 때문에 또 합격률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다만 5, 6년 전에 저희 이제 친이모도 이 공인중개사 합격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본인의 만족도는 또 현재 많이 높다고 보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해보니까 괜찮다라고 했었던 이런 입소문도 이 응시율에 크게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로 이 부동산 중개 한 건만 잘 성사를 시켜도 웬만한 직장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실제 이 공인중개사들의 현실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오창수 경우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공인중개사 폐업률이 사실은 또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도 사실 부익부 빈익빈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응시했던 합격했던 모든 사람들이 또 공인중개사라서 활발히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7월입니다. 1,087건에서 8월 1,097건으로 이제 폐업률이 또 증가를 했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개업률에 비해서 모두 다 잘 되고 있다라고 또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또 개업은 또 11.3%가 줄었다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모두 합격했다라고 해서 개업도 잘 되는 것은 또 아니고요. 최근에 부동산 거래 관련 정부 발표를 보면은 기획재정부에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관련 예산을 발표했고 두 번째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부담이 커졌다는 소비자들의 어려움이 있고
시장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서 이 중개사에게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말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이 취업난에 코로나19 여파로 역대 최고 응시자 수가 몰렸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부동산 중개업소의 창업과 폐업은 정부 정책과 경기에 민감한 만큼 주의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민 끝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시험장에서 아무래도 김민아 요원을 만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으니까요. 만나면 밝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의 폐업률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 개업은 안 하기 때문에 또 네. 조사가 어렵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C 장원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 자, 김민아 요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네, 오늘의 킹덤 주제, 역대 한미 정상회담 결정적 장면은입니다. 지금부터는 송현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자, 조 바이든이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사실상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동맹 관계를 중요시하는 바이든 당선인의 특성상 한미 관계 여러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일단 송현석 기자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한미 외교 3대 쟁점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50% 증액을 요구를 했고 네. 잠정 합의한 부분에 있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무산이 됐었는데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정도 수준의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래도 이 증액 정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예측이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 감축 문제도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계속해서 미군 재배치 문제를 검토를 해왔는데 사실 이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독일 같은 데서도 이 미군 재배치 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미군 주둔 규모나 형태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좀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시 작전권 전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행정부에서도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계속 보여왔었던 부분이고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정리하면 정권은 바뀌었지만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네. 것 같습니다. 자, 바이든 당선인의 경우 대북 관계는 어떤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습니까? 네, 원래는 북한이 핵 감축에 동의를 해야만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어왔었고요. 네. 또 동맹과 공존은 하겠지만 북한 핵이라든지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바이든이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압박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네. 또 이 협상 실무자들에게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권한을 해서 이 실무를 만들어가는 이런 바텀업 방식을 사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실무 정상들이 직접 만나는 톱다운 방식을 주로 선호를 했었죠. 네. 이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차이는 분명히 클 것 같은데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교 관계가 바로 한미 정상회담일 겁니다. 역대 정권별로 한미 정상회담 횟수 얼마나 다른지 궁금한데 이걸 오창석 의원이 짚어주시죠. 네, 이제 문민정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정권별로 한미 정상회담 몇 회씩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죠. 문민정부 때는 8회였고요. 네.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때는 9회. 그리고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는 8회, 이명박 정부는 11회, 박근혜 정부는 6회, 문재인 정부는 현재 9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아침 걸으셔서 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킹덤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과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겠죠. 다음 중 이 바이든 당선인의 만찬 후보로 오를 만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후보 보시겠습니다. 1번 가자미구이, 2번 붉은 스파게티, 3번 불고기. 자, 오창석 의원 이번에도 정답을 향해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사실은 네. 이제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계셨죠? 왜냐면은 네. 바이든 지금 현재 대통령 내정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쨌든 네. 바이든 후보자가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한다. 네. 이 기사가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아이스크림은 후보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후보에 없는데 네. 아이스크림을 이제 후식으로 먹는다라고 하면서 네.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도 기사에 많이 소개가 됐어요. 네. 너무 많이 소개가 됐기 때문에 아. 이거를 어떤 다른 문제를 이제 빼고 다른 후보를 빼고 이제 맞추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바로 정답을 맞추겠습니다. 네. 2번 스파게티로 가겠습니다. 네. 예, 작가진과의 짬짬이설 이제는 거의 정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문제 보완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도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오청성 의원. 정답은 2번 붉은 스파게티입니다. 이 바이든 당선자는 붉은 소스의 파스타를 거의 매일 먹을 정도로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졌죠. 아이스크림 마니아인 이 바이든은 대선 캠프 기간 동안에 지난 4월에만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는데 1,10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이스크림에 굉장한 광인 것 같고요. 예, 다음 한미 정상회담 때는 이 붉은 스파게티의 후식으로 이제 아이스크림이 만찬에 오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 가자미구이 1번 가자미구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선 결과에 승복을 못하고 가자미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거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불고기 마니아여서 이 대통령 전용 비행기 에어포스 원, 네,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 이 비행기 안에 요리사가 탑승을 하는데 이 요리사에게 불고기를 주문했을 정도로 불고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정상들의 만찬 외교 보니까 역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실제로. 네. 배고픕니다, 진짜로. 네, 정말 배고픈데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역대 대통령들의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은 언제였는지 시기도 중요하잖아요. 일단 네, 보면 맞습니다. 횟수, 내용 다음에 시기니까요. 시기 네. 한번 짚어주세요. 네. 일단 시기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당시 이제 취임 당시 카운터 파트너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었는데 1998년 6월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지 부시 대통령과 2003년 5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과 2013년 5월이었는데요. 각각 취임 당해년도 3, 4개월 이내에 모두 만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얼마나 빨리 만나느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역대 대통령들의 첫 한미 정상회담들의 결정적인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에 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남을 가졌었는데요. 당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 경제를 어떻게 이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북 정책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당시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 김 대통령을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 비유하기도 했고요. 또 50년 만에 민주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양국 정상은 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북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었습니다. 네, 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 조지 W 부시 대통령 굉장히 둘 다 이 직설적인 성격인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의 첫 정상회담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2003년이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났을 때 당시에 부시가 원했던 게 이 대북 압박이나 이런 군사적인 옵션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를 공동 성명에서 뺀 것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왜냐하면 한반도에서는 절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입장이었고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내세웠던 겁니다. 근데 당시 부시 같은 경우는 북한 같은 국가들을 악의 축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런 국가들에게는 선제 공격도 불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시 독트린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을 지지해달라는 요청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거절을 하니까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디스맨이라고 칭하는 좀 예의 없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근데 이런 사람 앞에서 노 전 대통령께서는 이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당시에는 좀 많이 다투기도 하고 뭐 좀 안 좋은 부분들도 있긴 했지만 2019년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10주기가 있었죠. 봉하마을에서 열렸었는데 이 추도식에 부시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부시의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도 엿볼 수 있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많은 화제가 있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어요. 이것도 짚어주시죠. 네, 2013년이었습니다. 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당시에 이제 한미 협력 관계를 공고해야 하는데 무게가 실렸었고 당시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다지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랬죠. 이제 핵심이 됐죠. 그래서 이후에 윤상준 전 대변인은 귀국 직후에 바로 직권 면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2차 회담이 있었는데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답변을 듣는 동안 질문을 까먹는 일이 발생했었죠. 그랬죠. 네. 그래서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불쌍한 박 대통령이 질문이 뭔지 잊어버리셨나 보다 라면서 웃으면서 기억납니다. 푸어박이라고 그때 부어박이라고 했죠. 표현했었죠. 네, 그러면서 약간 웃으면서 직격탄을 날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초대는 달콤했지만 대가는 혹독했던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오창석 의원이 짚어주세요. 네, 이명박 씨였죠. 2008년 4월 18일에 이제 부시 전 대통령과 만나서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났는데 직접 이제 골프 카트를 운전하기도 하고 He's a guest라고 웃으면서 얘기했었던 장면도 명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게 말로만 듣던 대한민국 운전자론인가 싶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 이제 FTA 협상을 빨리 조속하게 끝내기 위해서 이 쇠고기 협상을 굉장히 졸속으로 처리했다라는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자마자 이 청계광장의 쇠고기 촛불 집회에 직면했었고 초반부터 사실은 많이 흔들리면서 정권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조깅을 하면서 이 정상회담을 했던 그 장면이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때 당시 에피소드가 좀 재밌는 게 많았을 것 같은데 좀 알려주시죠.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굉장히 조깅 마니아로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본인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매일 조깅을 하겠다고 밝혔었고 실제로 매일 아침 4km 가까이 조깅을 했었습니다. 재임 시절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했는데 당시에도 청와대 경내를 함께 뛰는 모습이 이제 사진으로 나오고 있죠. 저 사진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으로 굉장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2010년부터 서거 전까지 이제 김 전 대통령과 관련돼서 언급된 생활 단어 중에 1위가 조깅이었을 정도로 조깅이 굉장히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1993년 7월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국회 연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클린턴 대통령이 마라토너 황영조 선수를 언급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당시 국회 밖에는 이제 국회의원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당시에 그 쌀개방 반대 그 항의문을 의석 앞에 놓고 이제 연설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는 이명박 시절에는 쇠고기였다면 당시에는 쌀이었던 거죠. 그래서 쌀개방을 절대 반대하고 뭐 쌀은 우리 민족의 혼이다. 이런 글귀들이 적힌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오창석 의원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자, 바이든 정부가 탄생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겠죠. 어떤 분위기, 어떤 내용으로 또는 무엇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한번 제안해 보세요. 네. 저 아까 임 의원이 말씀하셨던 한반도 운전자론 다시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사실 이제 외교는 감성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근데 감성으로 접근하고 싶은 이제 간절한 바람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친분이 있고 두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80년대 같이 밥을 먹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뭘 먹다가 넥타이에 뭐가 묻었대요. 근데 그걸 본 바이든 대통령이 그 넥타이를 바꾸자. 나 당신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이 넥타이라도 소장하고 싶다 하면서 가져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DJ와에 대한 친분이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다시 한번 나는 조수석에 앉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운전석에 앉아서 따라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네, 넥타이도 바꿔 매고 입장도 바꿔 이해하고 자리도 바꿔 앉고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역대 한미 정상회담 결정적 장면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 오록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외교의 꽃, 평화와 경제의 꽃도 피울 수 있기를. 역대 대통령들의 정성과 노력이 담긴 한미 정상회담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외교를 응원합니다. 자, 송현석, 오창석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퇴치본부 투강스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주제입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 5천만 명, 코로나19 겨울 맞아 가속 중. 코로나 백신 드디어 나오나
화이자 코로나 백신 예방 효과 90% 넘었다. 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우선 오늘 코로나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총 1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흘 연속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중에서 국내 발생이 71명, 해외 유입이 29명이었습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 중에서 서울에서만 32명, 또 경기에서 18명 등 수도권에서 53명의 신규 환자가 추가가 됐고요. 또 사망자도 5명이 추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리포트 주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이제 5천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미국 내에서만 또 1,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겨울을 맞이한 북반구에서 확진자 증가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역 당국이 굉장히 잘 막고 있고 또 시민들도 많이 동참을 해주셔서 바이러스 유행 상황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외국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만 명 이상 혹은 하루에 수만 명 이상의 확진 환자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직 본격적인 겨울철이 되기도 전이잖아요. 네. 본격적인 겨울철이 되어서 모두가 다 실내 활동을 시작하면은 실내에서 바이러스 전파가 훨씬 더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안 좋은 시그널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강력한 봉쇄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봉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봄철처럼 확진 환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많은 시민들이 봉쇄 조치에 항의를 해서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는 모습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힘든 겨울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미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겨울철에 실내 활동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해외의 경우 봉쇄 조치의 효과가 지금 미미하다는 점, 이런 점들을 참고 삼아서 우리도 단단히 대비를 해야겠네요. 예, 다음 주제입니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가 90%를 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백신의 상용화를 이제는 정말 기대해봐도 될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이제 어젯밤에 화이자에서 네. 발표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까지 지금 많은 분들이 반가운 소식이라고 접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구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크게 세 가지 그룹이 있었어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미국의 모더나, 그리고 미국의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 이 세 그룹이 있었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백신 개발 경쟁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일단은 이 미국의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3상 임상시험,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그렇게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 중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분들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방 효과가 90% 정도 넘었다라고 하는 중간 임상시험 결과를 얻었고 그것을 파이자가 논문의 형태가 아니라 보도자료의 형태로 어제 이제 밝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정교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요. 90%의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90%의 예방 효과가 생긴 분들이 젊은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굉장히 위험한 어르신들 같은 고위험군인지. 네. 그러니까 전자라면 사실은 그 의미가 조금 희석되고요. 후자라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거죠. 고위험군의 예방 효과가 90% 이상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확인을 해야 될 내용은 그 면역 기간의 지속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이면은 3개월, 6개월 후에 또 다시 한번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고요. 이제 세 번째, 이건 진짜 킹슈맨 시청자들만 지금 확인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네. 다른 데서 주목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네. 메신저 RNA 백신, 그러니까 파이자의 백신은 유통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네. 영하 70도 정도에서 유통을 해야 돼요. 영하 70도요? 네. 아. 이게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제조를 한 다음에 제조한 백신을 영하 70도인 상태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시킨 다음에 네. 병원에서 해동을 시켜서 변성이 되기 전에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 나라 사이에 영하 70도로 어떻게 이동을 할지, 그러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국에 온 백신을 또 지역의 병원까지 영하 70도인 상태로 어떻게 이동을 시켜야 할지, 네. 그리고 병원에서는 영하 70도인 상태로 어떻게 보관을 하다가 해동을 시킨 다음에 일반 시민들에게 접종을 할지, 이 문제가
이 백신이 우리 많은 시민들에게 유통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운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약 원가보다 운반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두운 겨울이 다가오지만 백신이라는 희망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킹슈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민주주의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울 의지만큼 딱 그만큼만 강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의 당선 일성이었습니다. 우리한테도 2017년 촛불혁명으로 지켜낸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의지는 얼마나 강해졌을까요?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